상세불명 심정지. 심정지가 왔다는 건데 심정지면 안 되는 거잖아. 경기도 평택에 살고 계신 세 아이의 어머니 이수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1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은 뒤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상세불명 심정지. 양념이군요 이게.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수정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원인이 없다고 했어요. 상세불명의 심정지였어요. 중환자실에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심정지가 돼서 10분 이상 심정지가 된 상태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오, 10분 이상? 거의 이제 뭐 사망한 상태인데 거의 코마.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서 아이고. 저도 제 스스로 그냥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아, 그럼 남편이 여러 이렇게 가지 되면. 있었구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또 심장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수정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 졸려? 이 정도 끄떡 없지. 아직 남았으니까 좀 자. 우리 애기도 피곤하겠다. 알았어. 저희 시부모님은 강원도 속초에 살고 계셨는데요. 아버님 암 수술 경과를 봐야 해서 늦은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속초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두컴컴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그때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어? 우회전이라고? 이 길 맞아? 이 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씩 시댁을 오갔지만 한 번도 이 길로 간 적은 없었어요. 가던 길이 있는데. 막히나? 저는 그냥 고속도로로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자면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자 가파른 산길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뭐야? 갑자기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앞에 뭐 나왔나 보다. 방금 뭐가 앞에 지나갔는데? 앞에? 고라니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잠깐만. 여보 뭐해? 빨리 와. 알았어. 그런데요, 다시 출발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뭐야? 어머 여보. 여보. 아니 글쎄, 남편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했나?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운전을 해서 속초 아버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또 졸아? 나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여보. 여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원한 물이라도 사러 가려는 그때 누가 하는 얘기야? 갑자기 귓가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너무 놀라서 두리번거렸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가려고 돌아섰는데 아, 귀신이 또. 그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졸고 있는 남편 뒤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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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남편의 머리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꼭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저 사람 뭐야? 사람 맞아? 보호자님. 네.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고 남편은 아버님이 계신 진료실로 향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의 뒤에 착 달라붙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남편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더 불안해. 저는 제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외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평택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비몽사몽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운전을 했어요. 또 줘라. 아, 진짜. 깜깜한 산길을 굽이굽이 가다 보니까 속초에 갈 때 사고가 날 뻔했던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커브를 도는데 저게 뭐지? 갓길에 짐가방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근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 찰나였는데 너무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기괴하게 다리를 절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일어나봐. 여보! 남편을 아무리 불러도 깨질 않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다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불안하네. 불안하다. 안 보이면 불안해. 아, 뭐지? 간 건가? 타고 있네. 휘범벅인 얼굴을 하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다시 보니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 분명 여자가 있었는데. 나 이제 진짜 보이는 건가? 그래 예전부터 뭐가 있나 보다. 그래. 저희 외할머니가 큰 만신 분이세요. 아 그래. 외할머니, 형제, 자매 포함 저희 외삼촌까지 전부 다 무속인이셨어요. 저기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포스가 있으셔. 속초에 다녀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형체가 제대로 보이는 귀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떡해. 발이 떨어진 것 같아. 그니까 어떡하냐. 그런데 여보, 나 축구하러 갔다 올게.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갑자기 쌩쌩해져서는 회사 동료들이랑 축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운동만 하고 빨리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불안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수 씨, 큰일 났어요. 정훈이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아이고. 너 괜찮아? 그런데 그때 쉬었나 봐. 쉬었다.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너 누구야? 신기하게도 남편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런데 야, 200줄! 자, 시끄러!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계속해서 고함을 치던 남편의 심장은 갑자기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뛰고 또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 이게 좀 오늘 밤 이거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남편이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애들은 넋을 놓고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일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남편. 우리 남편은 여보. 여보! 여보! 헐레벌떡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다 귀신이구나. 다 귀신인가 봐. 저는 본능적으로 중환자실 앞으로 뛰어가서 두 팔을 벌려서 막아섰습니다.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너네 뭐야?
내 남편 건드리지 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밥도 못 처먹게 입을 다 틀어막아 버릴 거야. 세게 나왔네. 하지만 귀신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강하게 밀어댔죠. 힘에 밀리던 그때 네 남편 안 죽는다. 어디선가 들려온 말과 함께 저를 밀어붙이던 힘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시루떡이 엄청 잘 됐어. 시루떡 위에서 동자들이 뛰어놀아. 할머니는 굿이 잘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분이 나오셨어요. 저 김정우님이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심박수 유지 중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나면 7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진정하고 난 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속초 갈 때 길 잘못 든 적 있지? 그놈들 산속에서 뛰어나와서 차에 탄 거야. 그 산길 도로에서 남편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 순간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갈배. 할머니 말씀으로는 남자 귀신이 차에 타서는 남편 뒤에 딱 달라붙어서 머리를 계속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를 칠 때마다 남편이 꾸벅꾸벅 졸았던 거죠. 남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운명이고 이미 그 명줄이 다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줄을 기대어서 사는 게 이제 제 명줄을 같이 기대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언제 해주셨어요. 천생연분이네. 아니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야? 사고로 급사한 귀신들이 명이 다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남편한테 심술이 나서 그럴 수 들러붙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놓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제 명줄에 기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무리의 남자. 무리의 남자? 부평에 사는 32살 회사원 차윤희 씨가 보내주신 괴담입니다. 윤희 씨가 22년 전, 그러니까 10살 때 이야기입니다. 윤희 씨, 그리고 동생, 그리고 아빠, 이렇게 셋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경기도 포천으로 놀러를 갔어요. 시골 이렇게 구석에 있는 강가로 갔대요. 보통 위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돌무더기 같은 데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강이 있고 강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주차 자리가 마땅치가 않은데 저쪽에 딱 차 한 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3발자국 정도만 걸어가면 아파트 한 3, 4층 높이에 낭떠러지기가 있는 거예요. 잘못 떨어지면 이제 크게 다치겠다 싶은 그런 자리였는데 주차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 윤희 씨가 초등학생인데도 좀 키가 좀 컸대요. 그래서 그 윤희 씨는 이제 가뿐하게 이제 걸어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경사도였고, 그냥 동생은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면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윤희 씨도 그 얼른 한쪽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동생이랑 물놀이 하고, 뭐 이제 배고프면 이제 돌판에다 이제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먹고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놀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윤희 씨랑 동생은 이제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이제 텐트에서 좀 쉬고, 아빠는 이제 혼자 이제 밖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시고 계셨나 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집에 돌아가고 주변은 이제 아주 고요하고 뭐 간혹 물소리가 이제 찰랑찰랑 들릴 정도. 하루 종일 뭐 물놀이하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잠이 이제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윤희야, 빨리 일어나! 윤희야, 빨리 일어나! 윤희야, 빨리 일어나! 아빠가 너무 그 놀란 목소리에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주변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는 완전 정신없이 막 그 딸들 막 이제 신발을 막 신기고 있고, 동생은 자지러듯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불안한 마음에 막 울먹거리면서 아빠를 바라봤는데 아빠 눈이 꼭 뭔가에 쫓기듯이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아빠의 그 정신없는 모습에 무서워서 이제 눈물이 막 이제 막 그냥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동생을 들쳐업고 윤희 씨 손을 잡더니 정신없이 내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뛰고 있으면서도 뒤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아빠를 뒤를 그냥 바짝 쫓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달리다 보니까 그 낮에 내려왔던 그 경사 돌무더기 그 경사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래서 아빠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쳐매고 있던 동생을 확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막 아빠도 올라가고 이제 동생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낮에는 한 걸음 이렇게 내려왔던 곳이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인데 윤희 씨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자꾸만 탁탁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빠는 올라가서 윤희 씨를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데 뒤돌던 아빠가 꺼져! 야, 꺼내기야! 내 딸 다리 안 나! 미친 듯이 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그 화내는 모습이 이제 윤희 씨 바로 뒤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빠, 왜 그래? 뒤에 뭐가 있어? 하는 순간 윤희 씨 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보지 마! 딸 보지 마! 아빠 봐, 알았지? 아빠 봐! 아빠 봐, 알았지? 거의 울부짖는 아빠의 목소리에 아빠만 바라보니까 아빠가 윤희 씨 손을 훅 잡아당겨서 단숨에 그 경사를 올라오게끔 끌어올렸대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근처에 있는 그
그 슈퍼 쪽으로 가서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근데 시골에 원래 빨리 문 닫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슈퍼 옆에 창고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둘과 함께 막 이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저씨 뭐야? 동생이 옆에 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동생도 보나 보네. 막 집어 던지는데 윤희 씨가 이게 무슨 광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보고 있는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래서 아빠도 갑자기 야 꺼져! 꺼져!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있고 근데 윤희 씨 눈에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 눈엔 다 보이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는 이 기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윤희 씨도 그 어린 나이였지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젖먹던 힘까지 내서 아빠랑 동생이랑 함께 차로 달려갔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 주차 자리가 그 앞에 한 3걸음만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절벽 쪽으로 악셀을 확 박는 거예요. 다행히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었던 거예요. 금방이라도 이제 막 튀어나갈 것처럼 악셀을 막 밟고 있으니까 막 차가 막 부들부들 막 떨더니 막 탄 냄새가 막 차 안까지 막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아빠가 사태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보더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후진을 해서 낭떠러지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좀 무사히 빠져나와서 그 인근의 파출소로 도망을 쳤고요. 엉망인 된 이제 그 파출소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3명을 보고 조금 쉬라고 휴게소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이렇게 아빠랑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윤희 씨가 그 방금 있었던 이 기이한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자?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앉아. 왜? 아빠, 왜 아까 전에 도망쳤어? 누가 쫓아왔어? 윤희 씨의 말에 아빠가 한참을 윤희 씨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자. 그래서 꼭 알아주면서 윤희 씨의 등을 이렇게 다독여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제 날이 밝자마자 파출소를 빠져나와서 그때 짐이 거기 다 텐트고 뭐고 다 있었잖아요. 그쪽 가서 짐 다 뭐 낚싯대고 뭐고 싹 정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년 뒤 윤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가족이 물놀이를 계곡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윤희 씨 머릿속에 불쑥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오른 거예요. 아빠, 혹시 그날 기억나? 7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그 얘기, 그날들에 대해서 윤희 씨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아빠가 겨우겨우 이제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 혼자 밖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잔잔했던 강물이
점점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런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텐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밖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동네 사람들 다 가고 윤희 씨네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이렇게 귀를 한번 다시 기울여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텐트가 무슨 물 위에 있었던 것처럼 배에 뜬 것처럼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아빠 텐트 문을 확 열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애들부터 살려야 되겠다. 뭔가 이상하다. 일어나. 윤희야. 그 윤희 씨네 그 가족을 보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길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경사 그 돌무더기 위로 동생을 들어 올리고 막 본인도 좀 올라가고 윤희 씨 잡아주려고 딱 뒤를 돌았는데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저리 꺼져! 저리 가라고! 내 딸에서 뭐 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윤희 씨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왜냐면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다 난리가 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 의문이 풀리면서 윤희 씨가 궁금했던 게 그럼 아빠 차에 탔을 때는 왜 낭떠러지로 직진을 한 거야? 그 윤희 씨가 그 묻는 질문에 아빠가 정신없이 막 애들 차에 태우고 본인도 차에 타서 이게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처럼 기가 지직거리더니 눈앞에 2차선 도로가 확 펼쳐지더래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무조건 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셀을 밟고 그냥 직진을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려고. 그때 아빠! 아빠! 기다려! 그제서야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와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윤희 씨가 그때 잡혔던 발목 주위가 싸하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해지더래요.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그날 우리가 그 휴게소 숙직실에서 날 샜잖아. 그때 경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우리가 가기 전날 거기서 낚시하던 남자가 어망을 던지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죠. 구디의 밤입니다. 구디? 나 구디 알아. 아까 구디의 밤.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밤이네. 근데 구라 형님이 맞습니다. 그죠? 그 구디가 맞고요. 구디 맞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신 김재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재윤 씨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 그래요. 이제 유명한 판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IT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든가 이런 쪽을 제가 믿는 경우는 아니긴 했었는데 안 믿지 이런 사람들은. 공대잖아 공대. 응, 냉철하고. 좀 겪었던 게 좀 믿기지도 않고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재윤 씨가 겪었던 비현실적인 경험. 지금부터 제가 재윤 씨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저는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뒤로 30대 중반을 향하던 제가 이 재취업을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몇 통을 넣었는지 세어보기도 무색해진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IT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되네. 저는 신설부서에 배정돼서 이 데이터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 만큼 열정을 불살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며 회사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재윤 씨, 그 이번 스프린트에서 배포한 그 클라이언트 개발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QA 전에 데이터 로그 파악 좀 부탁해요. 예, 데이터 로그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프로젝트 마감에다가 자잘한 업무까지 겹치면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게 됐죠.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눈 깜빡이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뭐야 이거? 왜 이래? 컴퓨터 화면이 멈춘 거예요. 큰일. 뭐야 갑자기? 미쳤나 봐. 그런데 그 순간 웬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누구지? 다른 부서 사람인가? 쾌한 얼굴에 늘어진 티셔츠. 딱 봐도 이제 개발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보다 선배 같았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분이 뭘 만지자 화면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작업한 건데. 진짜 감사합니다. 담배 태우세요? 예, 저 담배 태웁니다. 한 대 태우러 가실까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도 했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신입이라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다닌 지 오래 되셨나요? 오래 다녔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퇴근해요.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어제 봤던 남자 직원분이 있나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층 다른 회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선배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조심해. 괜히 그 일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있잖아. 회사에서 밤새지 마. 생각해보니까 같은 층 다른 회사들이 경쟁 업체이기도 하고 보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수상하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밤 11시 50분이었어요. 뭐지?
정전인가? 화장실 다녀와서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그날따라 야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8층 전체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불 꺼진 복도 저 끝에 뭔가 얼핏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소리도 못 지르고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아유야 이거. 아이씨, 저 사람 뭐야? 저거 사람 맞아? 왜 올라가? 저는 분명 1층을 눌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 문이 열린 곳은 14층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얼른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도망갈 곳은 옥상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재윤 씨, 괜찮아요? 일어나봐요. 눈을 떠보니 옥상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던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저 이상한 거 봤어요. 얼굴 막 이렇게 반쪽 깨진 사람이 피칠갑하고 복도에서부터 막 쫓아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헛것을 보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라고. 그분과 함께 담배를 한 대 태우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함께 내려가자고 했더니 남자 직원분은 또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후들거리는 두 발을 이끌고 겨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일단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짐을 챙기던 그때 창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훅 떨어지는 게 곁눈으로 보였어요. 더 떨어졌나 보다 야. 설마 아니겠지. 건물 밖을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예.
저는 이날 겪은 일을 회사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귀신을 본 게 처음이기도 했고 말해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게 뻔하니까요. 맞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회사에서 야근하기 깨름칙해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을 쫓으며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날 밤. 맞다. 회사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옮겨왔어야 했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회사 노트북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옮겼죠.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50분이더라고요. 지금 사무실에 누가 있을까? 야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얼마 전 헛것 본 일도 생각나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막 솟더라고요. 왜 그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사무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켜봤습니다. 사무실은 깜깜했어요. 뭐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이 보이는 카메라 화면을 잠시 내려두고 작업하던 창을 켰다가 다시 카메라 화면 창을 켠 그때! 제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화면 불빛에 비쳐 드러난 얼굴의 정체는 옥상에서 같이 담배 피운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너 근무하는 줄 알고 왔나 봐. 뭐야. 내 자리는 왜 온 거지? 카메라 기능은 제 쪽에서만 사무실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직원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뭔가를 찾는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있네. 근데 어떻게 소리가 들렸지? 원격으로 접속한 거라 소리는 안 들려야 하거든요. 다음 날 주변 동료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야, 서버에 문제라도 생겼나? 알고 보니 사내 공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회사의 매출 감소와 재정난을 신사업부서에 책임을 물었고 무려 5명의 부서원이 동시에 정리해고된다는 공지였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이게 같이 고생하면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한 방에. 허망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신사업부서가 사라지면서 일이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막차는 타지도 못하겠네. 기분이 안 좋아진 그때 옆 복도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남자 직원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왜 내 자리에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남자를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더라고요. 그 순간 절대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옥상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은 저번에 야근할 때 마주한 저를 무섭게 쫓아오던 그 남자 귀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내가 헛걸 본 게 아니었구나. 이 남자 직원이 그 귀신이었구나.
눈을 확 뜨니까 옥상 난간위에 서 있는 건 저였습니다. 휘청휘청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던 그때 그 순간 눈을 뜨니까 사무실이더라고요. 벌써 아침이었어요. 뭐야? 방금까지 옥상이었는데? 나 뭔가 홀린 건가? 뭐야? 그곳에서 겪은 일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마침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일하셨던 한 IT 개발자가 그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에 듣긴 했었습니다. 선배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해주었어요. 야, 너랑 있잖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 혼자 야근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자리에 찾아온다고. 근데 특이한 건 하나같이 그 남자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고. 밤에 홀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구디의 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 나타난 그분이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일에만 매몰되던 저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던 건 아닐까요? 호텔 지배인.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20년간 호텔에서 근무한 엄주혁 씨의 공모작입니다. 20년간 근무. 네. 때는 2007년이었고요. 7월 여름이었습니다. 주혁 씨는 서해안의 한 작은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게 됐대요. 이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묵는 객실을 가끔 직원용 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주말이나 성수기가 되면 다시 그 방은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곤 하죠. 처음 일하게 된 날 객실 중 하나를 배정받고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바람하고는 다른 서늘함이 느껴졌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됐었죠. 하지만 첫날이니까 잠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기분 탓이려니 하고 잠을 청한 그런 날이었었죠. 첫 업무를 마친 주혁 씨는 새벽 2시쯤 객실로 올라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피곤해서 그냥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을 느낍니다. 주혁 씨는 잠에서 깼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눈을 뜨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주혁 씨가 누운 침대 바로 옆에서 부스럭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앞이 보이진 않지만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아. 알지, 뭐가 있는 거. 그림자 같은. 왔다 갔다. 네. 주혁 씨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그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뭔가를 하시다. 아, 모르겠어요. 가위에 눌린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그런 건지 한숨도 잘 못 잤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래요. 예, 별일 없었으면 됐습니다.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혁 씨도 아주머니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져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하러 내려가기 전에 방을 정리하려고 커튼을 쫙 하고 열었더니 아주 작고 붉은 벌레 같은 것들이 쫙 하고 깔려 있던 거예요. 벌레? 옆길로 가는 건가 이게? 커튼 뒤에 있었던 것들이 벌레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팥이었습니다. 주혁 씨는 흠칫했습니다. 팥 알갱이가 여기 왜 있지?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TV 뒤, 탁자 뒤, 심지어 침대 밑에까지 이 팥이 쫙 깔려 있더란 겁니다. 주혁 씨는 너무 찝찝해서 그곳에 있는 팥들을 다 치워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을 마친 주혁 씨가 객실로 돌아와서 잠을 자렸는데 왠지 모르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 바닥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혁 씨는 평소에 잠을 잘 때 작은 조명 하나는 켜놓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도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눈을 떠봤죠. 그랬더니 현관문 앞에 물에 흠뻑 젖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주혁 씨가 깬 걸 알았는지 갑자기 뒤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주혁 씨는 얼른 다시 눈을 감았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놈이 나 봤네. 그랬더니 주혁 씨는 모르는 척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찬 기운이 그 한기가 계속 주혁 씨한테 다가오더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너 나 봤지? 봤잖아. 그래도 주혁 씨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이 눈을 감고 있었죠. 무서워서 못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깜짝이야. 뺨을 후려갈긴 거죠. 주혁 씨의 뺨을 때렸다고? 그 자리에서 주혁 씨는 기절을 하고 잠에 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랍니다. 주혁 씨는 바로 식당에 내려가서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울었대요. 그 방에서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귀신을 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에요? 물어봤죠. 그 아줌마가 묻기를 어젯밤에 봤던 사람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뭘 알아? 100% 남자였죠. 하고 네? 주혁 씨는 또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방에 관해 아는 걸 말해주더랍니다. 사실 그 방은 예전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여직원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쓰던 방인데 방에서 자꾸 이상한 남자가 보인다며 무서워했더랍니다. 그러던 아주머니한테 팥을 받아가지고 방 안에 깔아 놓으니까 그 남자가 어김없이 나타나더니 아, 이놈들 봐라. 팥을 깔아놨네. 하고 말하답니다. 직원들은 그날로 모두 관두고 주혁 씨가 그 방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주혁 씨는 악몽 같은 그 호텔에서 몇 달을 버텼지만 눈에 시뻘겋게 핏발이 서고 얼굴은 점점 까매지고 심지어 혈뇨까지 보게 되면서 안 돼. 그 호텔을 그만두게 됐답니다.